우리가 경기 침체냐 아니냐,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지표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 조금 다른 시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수준에서는 단기금리 2년물 금리보다 5년물 금리가 비싸야 되고 5년물 금리보다는 10년물 금리가 당연히 비싸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우아한 표현으로 기간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과거 미국 기준으로 경기 침체일 때 보니까 장기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예전에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거하고 조금 더 설명력이 높았었냐면, 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기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높아야 은행의 채산성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는 과거 10번의 케이스에 장단기금리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낮다는 얘기니까 은행권, 금융권이 역마진이라는 거예요. 예금금리를 비싸게 주고 대출금리를 낮게 주면 은행은 역마진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장단기 금리 현상이 있을 때마다 금융부문, 은행권이 위기설에 휩싸였고 실제로 또 금융위기 때는 금융권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런데 과거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이 이 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자본시장으로 분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기업 대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프라이빗 마켓이라고 하죠. 프라이빗 펀드, 프라이빗 벳, 프라이빗 에쿼티 이렇게 해서 사모시장, 다시 말하면 펀드자가 들어간 건 다 자본시장인 거거든요. 이 자본시장,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기업 대출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은행권에 노출된 기업 대출 비중이 훨씬 낮아졌고, 이를테면 은행권의 라이abili티 대출 비중 중에 기업 대출 비중이 2008년도에 지금 현재가 절반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금융권의 부실, 금융권의 위기로 확산될 여지가 훨씬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를 해석을 하는 차이가 이런 부분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간단한 건데, 이 금리가 결정되는, 특히 장기 금리가 결정되는 요인 중에 딱 거의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경기 펀더멘털 측면,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나빠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는 이런 이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정책금리죠. 정책금리를 높이면 2년물이 영향받고 5년물이 영향받고 10년물이 영향받아서 금리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정책금리에 따라서 장기금리도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기적으로는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경기 펀더멘털 이슈가 한창 시장을 지배하거나 중요시 될 때는 경기 펀더멘털에 의한 장기금리 형성 요인이 정책금리에 따라서 형성되는 장기금리의 요인을 압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난 1월 첫째 주에 미국의 30년물 미국채금리 입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행금리보다 입찰금리가 훨씬 낮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가 낮게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 국채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이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더 낮게 줘도 채권이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경제 믿을만하네 라고 해서 국채를 샀다는 얘기. 또 하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 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계속해서 금리가 하향됐던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팬데믹 이전에 0.25 거의 미국도 제로금리 수준이었고, 팬데믹이 오면서 그 전에 금리를 살짝 올렸다가 다시 제로금리로, 그러니까 계속 저금리 제로금리였다가 전 세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거죠. 금융권이라든가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연기금이라든가 인다우먼트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투자할 거냐 채권을 투자할 거냐 중에 주식보다 채권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나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일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에 투자를 할 때 회사채 투자가 안전할 거냐, 지방채가 안전할 거냐, 국채가 안전할 거냐. 국채가 안전한 것이죠. 국채 중에 일본 국채 또는 저기 어디 아르헨티나 국채, 브라질 국채가 안전할 거냐, 미국 국채가 안전할 거냐.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거의 탑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가 평소에 1%도 안 된, 0.5%도 안 되는 금리를 주다가 2%, 3%, 4%까지 올라가 있어요. 10년물 금리가. 그러면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와인 하신 거죠. 게다가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이 있다? 안 할 리가 없는. 그래서 아까 1월 첫째 주에 30년물 입찰을 하는데 발행금리보다 훨씬 낮게 입찰금리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0.72% 1월 18일 기준으로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오히려 0.72% 정도 포인트보다 정도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이래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런 경기 펀더멘털적인 이슈 그리고 또 사후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금융권 위기까지 전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해석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보는 장단기 금리차의 시각은 이렇고요. 이번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주된 툴, 바로미터 중에 하나인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10페이지 써드린 대로 1950년도에 이제 영국에 있는 윌리엄 필립스라는 경제학자분께서 경기를 판단하는 어떤 이론을 형성하면서 만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경제가 총수요, 총공급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총공급, 총수요인데요. 이게 맞는 이 구간의 이 경제 전체 물가 수준과 총 산출량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 경기 활동을 보는 표현은 총 산출량이었지만 이 총 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GDP로 표현이 됩니다. 네이밍이 틀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GDP 수준과 그에 맞는 이 균형된 물가 수준을 찾고자 하는 게 총공급, 총수요이거든요. 그래프 좌측에서는 10페이지 좌측에서는 Aggregate Supply, Aggregate Demand라고 해서 AS, AD로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필립스 곡선은 이 경제 전반의 균형점을 찾는 와중에 총 산출량, 다시 말하면 GDP와 물가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균형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현상을 놓고 보다 보니까 물가 수준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고용, 실업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폐 임금 상승률이라고 그때 당시에 필립스 경제학자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거를 실업률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물가 수준과 실업률의 관계가 어떻느냐를 같이 살펴보니까 여기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업률이 줄어들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수가 많아지고 급여생활자가 많아지고 임금도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다 보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고 화폐가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질수록 물가가 올라갑니다. 경제 원론이라는 게 참 재밌고 철학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회의 경제 현상을 이론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물론 군데군데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가 역의관계더라라는 게 필립스 곡선인데 이 필립스 곡선이 과거에 우리가 전 세계가 경제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가하기 시작했고 자유무역, 여러 무역도 마찬가지고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였거든요. 그 이후에 미국이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사실 전 세계 경제를 끌어오다시피 한 게 미국이니까 미국 기준으로 미국의 화폐 정책이든 모든 정책을 위반할 때 특히 패드나 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위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필립스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써드린 대로 물론 필립스 곡선을 좀 더 아시는 분께서는 아니 무슨 말이냐 1970년대 오일 쇼크 있었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말하면 GDP도 하락을 하고 물가 상승률은 뜨고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같이 뜨면서 물가도 뜨고 이렇게 필립스 곡선에서 얘기하는 반대 방향이 있지 않았니? 물론 맞습니다. 경제 원론이라는 게 어떤 경제 이론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경제 상황에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국면별로 과도기 측면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하면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폴 볼커라고 하는 아주 물가를 대대적으로 잡았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분이 오일 쇼크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뻔한 물가를 아주 성공적으로 잡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한 발판을 마련한 근저에도 필립스 곡선을 근거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정책의 어떤 근거 중에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간단히 드리고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로 갈수록 우상향해서 수직이 됩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물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환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단기적으로 적응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때 맞는 반응을 하게 되고 정책에 대한 예측성도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총 공급은 수직이 되는 것이고 쉬운 말로 표현을 드리면 총 산출량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하 자본량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 공급은 수직이 되는 것처럼 총 공급과 총 수요를 살펴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필립스 곡선인 것처럼 총 공급이 장기의 수직이 되는 것과 똑같은 연유로 동일한 연유로 필립스 곡선도 그래프에서 보시면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역방향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그래프였는데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필립스 곡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기대가 반영이 되고 적응을 하게 되고 뭐 또 정책 예측성이 충분히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필립스 곡선이 장기적으로는 수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까 총공급처럼 여러분 고용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고용되는 현상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적인 그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찰적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의도한 실업률 상태에 있다든가, 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든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업률이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거를 어떤 원론에서 정답은 없지만 그런 마찰적 수요를 빼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고용이 돼 있는 걸 완전 고용이라고 하고요. 어떤 경제 그 체제든 완전 고용 수준을 3에서 한 4% 또는 넘게 보는 데는 3에서 한 5% 수준을 봅니다. 근데 과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과거의 완전 고용, 자연 취업률이라고 하는 수준이 3에서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5% 예를 들면 가장 낮은 3%의 고용, 완전 고용 수준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더한 고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한 고용은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장기적으로는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의 정책적인 함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장기적으로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되는 구간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 경제를 화랑으로 만들고자 해서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AD, 총수요 곡선을 진작을 시키지 않습니까? 총수요 곡선을 진작시킨다는 얘기는 확장 재정 정책을 편다든가, 확장 통화 정책을 편다든가, 이렇게 하면 금리를 떨어뜨려 준다든가, 조세를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뭐 인프라 투자를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실업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실업률만큼 다 찬 완전 고용이 된 상태니까. 이럴 때는 이런 국면에서는 물가만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 실제 필립스 곡선이 수직인 구간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아래 11페이지 그래프의 아래 우측에 있는 그래프가 2020년 중반부터 과거 한 4, 5년 전부터 필립스 곡선을 점도표를 계속 그려놓은 겁니다. 그 그래프 우측의 그래프에서 옥토버 2022가 2022년 10월 현재까지의 필립스 곡선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지 아까 앞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우하향의 그래프가 아니죠. 최근에 벌써 16%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16% 수준에서부터 계속 우측으로 좌측으로 오면서 최근 연도로 오는 거거든요. 실업률 한 5%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옵니다. 그 말은 실업률이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아니고 최근으로 올수록 수직에 가까울 거라는 거예요. 아까 총공급 수직 필립스 곡선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미국 상황이라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필립스 곡선을 놓고 또 해석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그래프가 11페이지 좌측 그래프입니다. 좌측 그래프는 어떤 배경이냐면요. 앞에 써드린 대로 1961년도부터 69년도까지의 필립스 곡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언급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모든 외교, 무역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참전하기 전까지 가장 부유했던, 지금보다는 덜 부유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부유했던 시기가 60년대였습니다. 제가 써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실업률 3%대 이미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참여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시기가 시작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실제로 태동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자유주의가 와서 그때 히피 반전 투쟁하고 이랬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여러 각지의 다른 목소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만큼 아주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사상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 붐을 부과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미국이 당시에. 그리고 현대사회의 어떤 표준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품의 어떤 이런 제품의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또는 사회적인 소셜 웰페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은 시기였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경제가 굉장히 화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다시 해석하면 경제가 화랑이었기 때문에 실업률은 굉장히 낮았고 고용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에 근접을 하면 그 이상 실업률이 더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완전 고용 수준 이상의 경제가 어떤 성장을 부과하고 확장 재정 정책을 펴고 총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은 총 산출량의 증가가 없이 물가만 참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페이지의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필립스 곡선이 수직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2000년, 2010년, 최근 한 10년, 5년 사이의 그래프인데 최근 그래프가 과거 60년대 수직이었던 필립스 곡선과 동일한 유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 경제가 굉장히 화랑이었냐 마냐는 뭐 여러 가지 지표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미국 시장이었고 S&P 500이었고 미국 시장, 뭐 글로벌 시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빠른 GDP 성장률을 보였던 시장도 미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실업률을 보시면 아까 제가 써드렸지만 2020년 팬데믹 때 15% 가까운 실업률이었다가 지금 현재 지난달이죠 3.5%까지 떨어졌어요. 3.5%면 보통 우리가 3%에서 5% 사이가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5%면 거의 완전 고용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CPI 기준으로 뭐 연 기준 9%, 10%대 물가가 굉장히 뜰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떤 투자 전략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11페이지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제가 빨간색 AD 총수요 곡선을 3개를 그려놨습니다. 지금이 그 CPI가 뭐 6%대로 떨어져 있죠. 6%대 떨어져 있으니까 빨간색 실선이 가운데 수준에 와 있을 겁니다. 작년 중반에 CPI가 가장 높았을 때가 9%대로 기억하는데 9.2%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를 나타내는 이 총수요 곡선이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페드가 초긴축 정책을 하면서 수요를 계속 줄이는, 그래서 물가를 그대로 잡겠다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총수요 곡선은 밑으로 떨어지겠죠, 계속. 그러면 보세요. 수직인 필립스 곡선 국면에서 계속 AD 곡선이 AD 뭐 2022년 초중반, 2022년 12월, 2023년 그래프까지 떨어지는 구간에 실업률이 증가합니까? 실업률이 증가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빨간색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이런 구간까지 떨어지려면 CPI가 연 기준으로 4%, 3%대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까지는 적어도 경기 침체 또는 경기가 역성장을 하거나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창궐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없이 물가만 떨어뜨릴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립스 곡선에 의하면. 그래서 그 설명을 꼭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이후 작년에는 모든 자산 가격들이 빠졌으니까 여러분 대신 작년 한 해만 보시는 것보다는 과거 좀 추세적으로 이 자본시장 주식 투자 금융상품 투자는 추세가 중요한 거고 또 역시 경기 흐름이라는 것도 추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도 12페이지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좀 했거든요. 2000년 초반, 그러니까 IMF, 좀 길게는 IMF 직후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2000년 초반부터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GFC,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가깝게는 2000년 3월로 기억합니다.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에 전 세계 주요 투자 대상 자산, 자본시장의 주요 자산들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그래프 및 옆에 테이블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S&P 500, 코스피, G250이라는 건 GPR, 글로벌 부동산 대표 지표입니다. 그리고 골드, 금값, WTI, 서부 텍사스산 석유가, 그리고 배드레이트가 어땠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S&P 500이 2000년 이후에 지난 1월 13일 현재 수치를 비교를 했거든요. 지난 1월 13일까지 2000년 이후에 S&P 500이 약 4%가 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165%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00년 이후부터 GFC보다 GFC 이후에 훨씬 많이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떴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2000년 이후 그때보다는 오히려 조금 상승률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약 18%가 떴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2022년이었으니까 한 2년 됐죠. 2년 동안 20% 떴고, 반면에 코스피로 볼까요? 2000년 이후에 117% 상승했고, 글로벌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불과 21% 조금 덜 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률이 굉장히 부진했던 것이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는 불과 2.8% 떴습니다. S&P 500이 18% 뜰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8% 떴죠. 이것도 해석이 양분이 되겠죠. 더 올랐으니까 많이 오를 수 있다. 뭔가 펀더멘털이 좀 취약하니까 더 올랐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S&P 500과 코스피의 주가 수익비율 털을 보면
2000년 당시에 S&P 500은 26배였고 코스피는 16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S&P 500이 22배, 우리나라가 11배. 팬데믹 당시에 S&P 500이 27배, 코스피가 18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S&P 500이 18배, 코스피가 11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회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가 오늘 주로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 2000년 이후에 400한 80% 상승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62% 상승, 팬데믹 이후로는 뭐 작년에 워낙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빠졌죠. 그래서 팬데믹 당시 수준보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값은 뭐 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각각 530% 상승, 112% 상승, 한 20% 상승. 석유값은 210% 상승, 마이너스 20% 상승, 그 다음에 30% 상승. 석유값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유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죠. 뭐 패드 정책금리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2000년 대비 지금 오히려 1% 낮은 금리 수준이고 금융위기 이후로 0.25% 정도, 금융위기 이후죠. 좀 금리가 조금 0.25%포인트만큼 높아진 수준, 팬데믹 이후로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급격한 금리 상승 때문에 2.75%, 275위가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힘들다 해도 여러분 보세요. 2000년부터 제가 그림을 그려놓긴 했지만 IMF 직후입니다. 여러분 IMF 때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거의 망해가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이후에 자산들이 다 빠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할 자산들은 상승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는데 저희 같이 하시는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다른 세미나 준비를 하시느라고 최근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JP모건에서 그 아이언도 마켓이라는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과거에 그 PMI, 우리가 경기 활동을 가장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PMI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ISM 제조 PMI 지표, 뭐 서비스 PMI 지표, 최근에 50 밑으로 빠져서 이제 경기 침체다 어쩌다 많이 많은데 각 국면별로 과거에 한 20, 30년 쭉 통을 보고 보니까 PMI 지표가 굉장히 좋았을 수준에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와 PMI가 다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였고 나빠졌을 때 주식 투자를 했던 이 성과를 과거 백테스팅을 해서 보니까 주식 투자를 PMI가 가장 하락이었을 때 주식 투자한 게 평균적으로 4% 수익이 났고요. PMI가 가장 안 좋았을 때 투자를 한 게 그날 20%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 좋다 할 때가 어쨌든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죠. 좋다 할 때는 이미 비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투자하셔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고 역대급 위기가 오고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그만큼 싸졌다는 얘기고 조금 길게 1년이든 2년이든 조금 긴 시각으로 보자면 이때가 저점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투자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13%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기 때마다 자꾸 그만큼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저점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13페이지 마지막 그래프가 주요 국가의 주식 시장의 이 밸류에이션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좌측 한 20개가 나와 있는데 S&P 500, 유럽 쭉 가서 뭐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타이완, 타일랜드 주식 시장이 과거에 한 뭐 10에서 20년 놓고 볼 때 15년이죠. 15년 평균으로 볼 때 지금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퍼가 얼마나 높은 배수 비싸졌냐 싸졌냐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 몇 개 국가만 볼까요? 작년 한 해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나라가 거의 한 3군데 있었습니다. 인도, 타일랜드, 태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였거든요. 그러면 태국을 먼저 볼까요? 이 위아래로 쭉 길게 그린 그래프가 15년 동안의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구간까지 왔다 갔다 했는지를 폭을 그려드린 거고요. 파란색 횡으로 그린 그래프가 15년 평균 퍼입니다. 그리고 녹색 마른 목골로 그린 그래프가 지금 현재 퍼예요. 타일랜드를 보시면 15년 평균보다 굉장히 비싼 수준에 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작년에 주가가 버텼고 오히려 올랐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인도네시아를 볼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한 바가 크죠. 15년 평균 퍼의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15년 평균 퍼도 레인지의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 현재 퍼가 15년 평균보다도 오히려 좀 낮습니다. 그 말은 주가보다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펀더멘탈 수익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국가의 기업들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하는 바가 있고, 인도 바로 옆에 왼쪽에 인도를 보시면 태국하고 비슷하죠. 15년 평균보다 굉장히 위에, 작년 오히려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주된 관심사인 미국 S&P 500 15년 평균 근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22배, 25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6.7배 떨어져 있고, 이건 여러분 턴은 발표하는 기관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지금 현재 18배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6배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추이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코리아를 보시면 16년 퍼가 폭 자체가 되게 좁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아직 못 받았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펀더멘털이 조금 양호하지 않다라는 해석을 양쪽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과거 15년 퍼의 레인지 대비 15년 평균이 11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12배, 13배 되겠네요. 그러니까 15년 평균보다도 그렇게 많이 제값을 또는 그 멀티플을 높게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르거나 도르거나 사실 저희 하우스는 멀티플이나 퍼가 얼마나 비싸냐, 몇 배냐 이거를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이 투자의 기본적인 전략은 이 사업성, 이를테면 어떤 회사나 어떤 업종이 참여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밸류가 있고, 그 비즈니스를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양호하냐, 추세적으로 좋을 거냐,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무시 못하는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몇 개 국가 빼놓고는 다 15년 평균 근처 또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긴축 정책 덕분에 경기도 적당히 버블이 꺼지고, 그 덕분에 물가도 좀 잡히고 있는 국면, 또 그것 때문에 자본시장, 주식시장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거를 앞으로 더 빠진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거품이나 버블이 좀 꺼져줬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판단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초이고 하니까 그 작년 시장과 올해 시장을 리캡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는 큰 방향을 좀 설명드렸고요. 모두에 안내해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저희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보는 방향, 앞으로의 투자 전략,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저희가 여러분께 한 달에 2번이든 서너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여건이 되는 대로 여러분과 소통을 좀 하고자 하고요. 여러분 댓글에다가 의견 주시면서 궁금하신 거 이런 걸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는 저희 채널이니까 여러분께 저희가 하는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